안녕하십니까. 신천식의 이슈 토론입니다. 오늘 신천식의 이슈 토론 주제는 교육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라도 교육에 관해서는 그야말로 전문가이고 일가견이 있으신데요. 그만큼 교육 문제는 국민적 기대와 관심이 매우 높고 크다는 그런 반증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한국 교육을 압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전 교육을 중심으로 대전 교육에 대한 관심과 대전 교육의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큰 틀에서 한국 교육과 연관 짓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먼저 오늘 나오신 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부터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전 대전광시 시의회에서 시의원 활동하고 있는 이중호입니다. 현재 교육위원회에서 부위원장 맡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대전보건대학교의 김도진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토론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남대학교 교육학과에 재직 중인 박용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3년 전에 2021년도에 만들어진 대전, 세종, 충남 지역혁신 플랫폼의 대학교육혁신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전 미래교육연구소를 맡고 있는 정상신입니다. 대전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교육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은 사실은 많은 분들 중에서 나름 엄선해서 모셨습니다. 각기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도 있으시고 평소의 활동도 교육 관련해서 많은 분들로부터 지지와 호응을 얻고 계신 분들이라고 판단해서 이제 모셨습니다만 우리 이중호 의원 같은 경우 보면 이제 젊은 시의원으로서 사실은 이제 초선이시기도 하지만 대전시정 전반에 걸쳐서 많은 관심과 의욕을 보여주는 것으로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 교육위를 본인이 지원하신 건가요? 예, 제가 교육위로 꼭 오고 싶어가지고 선택해서 왔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예. 떠밀려서 온 건 아니시고? 예. 제가 사실 교육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바로 첫 단추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행정 자체를 먼저 경험하고 배우기보다는 교육에 대해 가지고 국가 미래를 좀 큰 틀에서 생각을 해보자. 그게 좋을 것 같아서 교육위를 먼저 선택했습니다. 상당히 뿌듯한 그런 소신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박영환 교수님은 외국에서 공부하고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글로벌적인 그 시선으로 한국 교육, 특히 대전 교육을 바라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모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때로는 쓴소리도 좀 네. 네. 혹독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김도진 교수님은 아까 잠깐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한국교총에 참여하신 지가 오래되셨다고요? 네. 예. 대전교총 이사직을 제가 2014년부터 맡았고요. 예. 네, 약 6년 정도 연임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는 한국교총 부회장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교육 발전을 위해서 교원단체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 교권 저하나 또는 사기 저하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긍정적으로 해결하고 저희가 해결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책을 교원 단체가 뒤에서 뒷받침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토론에서 좋은 의견 많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신 대표는 지난번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셨죠. 그래서 네. 많은 득표는 하셨지만 아쉽게 감까지는 못 가신 걸로. 그 꿈 아직도 있으시죠? 어떻습니까? 꿈은 살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의 입장에서 교육감의 입장에서 대전 교육을 날카롭게 지적도 하시고 개선점이나 보완점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대안은 교사 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네네. 해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사실 한국 교육을 얘기할 때 보면 이제 관련자 모두 학부모는 학부모대로 어렵고 학생은 학생대로 힘들고 교사는 교사대로 어렵다. 이게 어찌 보면 삼중고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원인이 어디서부터 비롯됐을까요, 박영환 교수님? 글쎄요, 뭐 한국 교육이 오래전부터 뭐 명감이 계속 있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는 아주 오래된 것도 있고 또 이제 최근에 이제 새로 드러나게 된 것들도 있는데요. 뭐 가장 대표적인 한국 교육의 이제 좋은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뭐 종종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긴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 나라들 OECD 국가들의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비교 분석하는 그런 피사 같은 그런 연구들을 보면은 벌써 뭐 수십 년째 저희 학생들이 평균적으로는 이렇게 순위에 들어가 있죠. 뭐 가장 최근에 2018년도에 아마 이게 결과 나온 것 같은데 그 결과들을 보더라도 영역별로 다 세계 5위 안에 들어가는 그런 성적을 보이고 있고요. 또 최근에 보면은 물리적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진짜 어떤 선진국에 뒤지지 않도록 그런 교육의 물리적 환경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대전만 하더라도 최근에 뭐 스마트 기기를 1인 1학생당 모두 이제 한 개의 기기를 이제 지급하는 그런 정책이 좀 이루어지고 있고 이건 대전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지역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어두운 부분들이 아주 오래된 어두운 부분들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죠. 뭐 다들 공감하시겠지만은 사교육 문제. 사교육비가 엄청나죠. 저희 지금도 뭐 작년도에 저희 통계청에서 이제 조사한 거에 따르면은 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월 41만 원이라고 좀 얘기가 되고 있고요. 월 41만 원. 예, 월 41만 원. 학생 1인당. 그게 이제 초, 중고별로 하면 또 이제 당연히 이제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더 높은 편이고요. 그러니까 거의 뭐 우리 가정 평균 수입이 지금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10% 이상이 사교육비로 10%가 넘는데요. 따지면. 들어간다고 보겠죠. 그게 이제 하나의 문제고 두 번째는 특히 최근에 코로나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학교 간, 지역 간 그리고 계층 간의 그런 격차, 교육 격차가 또 심해지고 있다라는 것. 더불어서 예전처럼 교육으로 이렇게 개천에서 용나는 그런 가능성이 점점 어떻게 보면 줄어들고 있다는 그런 것들. 근데 이런 어두운 측면의 가장 핵심에는 저는 이거는 뭐 교육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어떻게 보면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신뢰 이 문제가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불신이죠. 신뢰가 낮은 문제. 최근에 이제 그와 관련해서 이제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 그래서 이 신뢰 문제, 교육에서의 신뢰 문제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게 이제 대학 입시와 제도와 관련된 이슈이고요. 저희가 예전에 학력고사라든지 시험으로만 대학 선발을 하던 그것이 가져왔던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수시를 도입하고 그다음에 학생부를 도입하고 그랬는데 최근에 어떻습니까? 최근에 다시 그런 신뢰의 문제가 깨짐으로 인해서 다시 예전처럼 시험, 정시 중심으로 돌아가자라는 얘기들이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정부도 그거에 따라서 그런 여론들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의 근본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런 신뢰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김덕진 교수님은 이제 한국교육청이 교육에 관심을 가진 특히 교육에 직접 생업으로 생업이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겠는데 직업으로 선택하신 교사들이 많이 모인 단체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거기 제가 알기로는 초, 중 등 대학 교원까지도 다 망라하는 조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회장도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하는 걸로 돌아가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큰 틀에서 한국 교육의 현실 문제점 중심으로 잠깐 말씀 좀 해주시죠. 우선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박영환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는 이 모든 오늘의 주제가 하나의 문제로 연결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뢰의 문제를 말씀 주셨고요. 대입 제도라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모든 인성교육이라든지 교권의 하락, 어떤 교육에서의 불신 문제가 결국 다 연결되어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 저희가 이제 외국 같은 경우 이제 어떤 그 교육에 대한 목표나 방향을 정할 때 교육의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을 정합니다. 교육 패러다임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대표적으로 OECD 국가에서 뭐 프랑스 바칼로레라나
영국의 A레벨, 뭐 독일 시험제도나 또는 미국의 피사, 미국의 죄송합니다. 저기 AP나 SAT 테스트 같은 그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평가하는 방식을 보면요. 철저하게 본인이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변별력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그 사람이 본인이 갖고 있는 지식을 얼마만큼 활용하고 설명하고 본인의 것을,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고 새로운 걸 창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다차원적인 고등정신 능력을 평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가에 대한 방식이나 입시에 대한 제도가 어떤 상대적인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기준 내에서 철저하게 그 사람의 어떤 능력을 말 그대로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인적 자원이 유일하게 제한적인 나라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특성상 역사적인 그런 여건상 우리나라는 인적 자원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 사회에서 이제 보다 더 많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대표적으로 아마 많이 아시겠지만 역량 기반 교육 과정이 최근 도입이 됐잖아요. 대학이나 여러 학교에. 그 역량 기반 교육 과정이 도입된 개념과 취지는 경쟁 상태에서 더 나은 어떤 그 컴피턴시를 발휘하기 위한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개념이거든요. 이 지나친 좀 경쟁 위주의 사회와 대입 제도에서의 어떤 상대적인 그 맹목적인 서열화 같은 것들이 결국은 입시에서 더 좋은 성과를 얻어야 하고, 더 좋은 성과를 얻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어떤 고차원적인 능력이 아니라 공정한 변별 능력을 통해서 이 문제의 정답은 몇 번이냐에 대한 그 집중만, 관심만을 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 이제 우리 교육에 있어서의 불신을 만들어내는 한 가지 문제점이라고 생각되고요. 현 대입제도 전체를 무조건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OECD 가입 국가 중 선진국의 어떤 그런 교육 패러다임이나 어떤 좋은 제도들을 보았을 때는 저희도 한번 좀 개선하고 조금씩 이렇게 새로운 방향을 한번 전환해야 될 시기는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정상신 박사께서는 이러한 교육계의 모순, 이상과의 괴리를 과감히 뜯어 고쳐야 된다는 취지로 출마를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뭐 전문가들도 말씀하셨지만 대전 교육이 안고 있는 큰 문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시는 게 있다면 어떤 점을 드실 수 있어요? 대전 교육이요? 예. 대전 교육은 행정에 너무 치우쳐 있다. 예. 실적에 치우쳐 있고 행정에 치우쳐 있어서 학교가 피곤하고, 그래서 학생 교육의 본질인 학생을 놓치고 있는 부분이 많다라는 점이 안타까운 점이고요. 대전 교육에 특색이 없다. 행정편이면서 너무 중앙의 눈치를 보느라고 대전이 가진 어떤 인프라의 장점이나 이런 것들 살리지도 못하고, 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도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무난한 행정을 편안하게 하고 있는 그런 점에서 발전하기에는 좀 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여러 분야에서 개혁을 해야 되고 변화에 시급히 우리가 적응하고 변화를 주도하는 그런 어떤 당찬 노력이,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종우 의원은 교육위원으로서 그 행정부 전체에 대한 그 감사라고 할까요? 네. 뭐 이런 기회가 한 번 있었죠, 연말. 예, 작년에 했습니다. 네. 네. 그때 대전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뭐 문제점이나 대안 같은 것을 검토를 하셨을 텐데, 예. 뭐 어떤 내용이 주로 부각이 됐었습니까? 저도 조금 전에 그 앞서 뭐 교수님께서 뭐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하고 굉장히 일맥상통 공감하는 부분 중 하나가, 일단 대전 교육이 지금 2023년인데 2040, 2050에 대한 어떤 그 그랜드 마스터 플랜이 없습니다. 이 대전 교육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사상적으로 철학적으로 방향성을 설정을 하고 그 목표에 맞춰가지고 나머지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한다, 우리 서울 간다, 부산 간다가 없이 좀 전에 그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부에서 이제 시키니까 그냥 행정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행정 위주, 행정 편의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는 게 사실 제일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대안으로 이제 지금 제가 제시를 하려고 하고 또 이제 작년에 했었던 부분이, 기본적으로 그렇게 청사진을 가져가자. 교육감님께서 지금 뭐 조금 비판적일 수 있겠지만 이제 3선제에 들어서셨는데 거의 10여 년간 하시면서 대체 교육감님이 꿈꾸시는 교육감님 체제 하에서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온 학생이
12년을 졸업하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모두 다 설동교육감님 교육감 체제에서 이제 졸업을 하게 되는데 과연 그 학생이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 교육을 받은 학생으로서 어떤 특수성, 어떤 특장점이 있느냐, 과연 그 학생들에 대해 가지고 2040년에 그 학생이 어떤 사회 구성원이 되는가에 대해서 무슨 비전을 가지고 교육을 하려고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한 부재가 제일 크기 때문에 이제 대전 교육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 압축적으로 요약해서 대전 교육의 현실을 말씀해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이 이제 큰 틀에서 전문가인 교수님들이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그 밑에 뭐 교권 추락, 교원 능력 개발 평가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지역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뭐 물론 중요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근데 저는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너무 대입 중심으로 포커싱이 돼 있다. 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잠깐 논의를 좀 해보고 싶은데, 외국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거기도 스카이 뭐 이런 게 있죠. 있죠, 뭐, 당연히 있죠. 아이비리그도 있고. 당연히 있죠. 예. 하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또 정말 1등부터 몇 등까지 등수에 등수를 매기고 또 그것에 너무 집중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최근에 지난 1월 말에서 2월 초에 저희 이제 충남대학교 학생 몇 명을 데리고 저희 이제 충남대학교와 우리 최근에 교육 선진국이라든지 예, 교육 혁신을 얘기하면은 가장 많이 얘기하는 국가 중에 하나가 이제 핀란드잖아요. 예. 핀란드에 이제 교류 프로그램을 같이 다녀왔어요. 그래서 가서 핀란드의 초중고 그리고 대학 그리고 핀란드의 국가교육위원회 이런 데를 이제 방문하고 또 그쪽이 학생들 어떻게 공부하고 있고 또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또 국가교육위원회에 일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 핀란드 교육의 특징은 아까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도 교육부의 눈치를 많이 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일선 학교에서도 교육청만 바라보고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신 것 같은데, 핀란드 교육의 특징은 학교의 자율권을 최대한 확보해 주더라. 교육과정 편성부터 해가지고 그런 학교장 또 그 학교의 구성원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중요한 결정들을 할 수 있고 국가에서는 그것들을 검토해서 승인해 주는 그런 역할 정도를 해주더라라는 것. 그리고 이제 또 일단 거기 이제 종합학교라고 하는 이제 초중등 거기는 이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같이 있는 컴프레hen시브 스쿨이라고 해서 이제 종합학교라고 부르는데요. 거기를 방문했을 때 제가 상당히 이제 놀랐던 게 일단 학교 건물 자체가 이게 그냥 일상적인 학교 건물이 아니라 최근에도 우리 교육에서도 아까 제가 우리나라 교육의 최근의 명을 얘기했을 때 물리적인 여건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최근에 뭐 공간 혁신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이제 좀 학교의 옛날의 그런 학교 모습 어떤 사람들은 공장의 모델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감옥의 모델이라고까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그걸 좀 탈피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학교 전체를 그렇게 아직 혁신하지 못하고 이제 뭐 교실 하나 바꾼다든지 아니면 로비 하나 조금 바꾼다든지 이 정도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 핀란드 학교는 여기가 박물관인가 미술관인가 들어가면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교실에서도 교실의 어떤 책걸상이라든지 그다음에 학생들이 쓰는 가구 이런 것들이 천편일률적이지 않고 교실마다 다르고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를 들어보니까 핀란드에서는 학교 건축을 하고 안에 인테리어를 할 때 단순히 행정가들 그리고 건축가들한테 맡겨놓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그런 이제 뭐 인테리어라든지 건축의 전문가들과 교육 전문가들이 같이 논의해서 결정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 교육의 문제점을 조금 뒤집어서 보면 획일적이고 규격화됐다, 상하자식이다 의사결정 구조가. 근데 그걸 다양성과 계절성을 존중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돼 있다. 뭐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우리 한국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동의하고 공감하고 있는데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저는 대학 입시 중심으로 그렇죠. 네. 시골 가면 지금도 무슨 대학 뭐 누구 입학 뭐 가다 보면 누구 손자 뭐 어디 그러니까요. 입학 뭐 이런 그러니까요. 프랜카드가 걸려 있어요. 네네. 뭐 고시된 것도 되고 지난번에 보니까 어디서 무슨 박사학위 받은 것도 거기 걸려 있고 이렇더라고요. 이런 것이 근본적으로 문화 속에 녹아 있어서 네. 우리가 내세울 만한 거 교육도 입신 출세라고 할까 이런 쪽으로 단편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닌가. 이제 뭐 개인적인 그 교양을 배양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너무 실용적으로 현실적으로 그 교육의 목표나 성과를 연결시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거 아닌가 싶은데 이제 중요한 게 저는 그 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그 시대 정신, 시대 가치와 같이 맞물려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데 뭐 지금 보면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항상 한 발짝 앞서가다가 한 발짝 뒤로 가고 또 뭐 두 발 앞서가다가 또 한 발 뒤로 간다. 이런 그 사이클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여기하고 적절하진 않겠지만 지금 그 교육부의 총 책임자 같은 경우도 과거에 이런 책임을 맡았던 분으로 저는 기억이 되거든요. 뭐 물론 그분이 해봤으니까 더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더 나은 미래를 그릴 수도 있다 이런 평가도 있지만 그 법에 근하물이 아닐까 뭐 이런 우려도 사실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런 그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그 어느 시점에서는 분명히 타파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한 우리의 그 자세 전환이라고 할까 태도 변화가 무엇이 돼야 될지 김대중 교수님 오늘 그 네. 논의가 조금 딱딱하고 비판적일 수도 있지만 어차피 오늘은 큰 틀로 얘기하는 거고 앞으로 이 부분을 가지고 분야별로 더 심도 있게 얘기도 하고 뭐 이러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 말씀을 좀 해주시고 다음에 이종호 의원께서는 이걸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될지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또 두 분도 이제 말씀해 주셔야 돼요. 먼저 김대진 교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갑자기 재미있는 주제면서 좀 어려운 주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정리해 봤을 때 제 생각에는 어찌 되었던 우리 교육에 있어서의 문제점이라고 좀 지적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좀 타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먼저 여쭤보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일단 몇 가지 방법을 좀 제안을 드리자면요. 일단 저희가 교육 정책이나 교육의 제도화 같은 것들을 이렇게 입안하고 실현하는 과정에서 과거 그 역사적으로 봤을 때 선진국들은요. 이러한 어떤 정치나 그런 흐름과 물론 연관은 있겠지만 하나의 교육 정책이 있다고 한다면 그 정책을 어떤 정권과 이렇게 맞물려서 계속 교체하거나 좀 시급하게 이렇게 막 변화하는 그런 부분보다는 안정적으로 하나의 정책을 충분히 실현해 보고 그 과정에서 있는 문제점을 약간씩 보완하면서 가거든요. 흔히 저희가 정책에 대한 성과를 이야기한다면 뭐 예를 들어 이렇게 흔히 언론에서 어른들이 좀 이렇게 말씀하실 때 들어보면 뭐 몇 년에 한 번씩 정권이 바뀔 때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들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정책이 발현돼서 저희 몸에 체감될 때까지 오는 기간은 최소 빨라야 5년입니다. 그러니까 5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렇게 문제가 되어졌고 축적되어졌던 것들이 있다면 이걸 그냥 제가 날려버리고 또 새로운 정책으로 확 뒤바꾸는 것이 그 방법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들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을 서서히 보완하면서 가는 방법이 가장 안정적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교육 재원 확보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OECD 가입 국가 평균 중에 그 GDP 대비 공교육비 지출 비용이 비율이 3.4%입니다. OECD 평균이 3.2고요. 저기 3.1%고 아마 총 예산이 3.2%라고 기억하고 있는데 물론 일부 나라에 따라 국가에 따라 좀 차이는 있겠지만 저희가 평균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거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사실상 매년 0.1%, 2%씩 어떻게 하면 이 예산을 좀 증액할 수 있을까? 사실 예산 증액이라는 부분은 박영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의 공간 혁신 같은 부분, 대전광역시 교육에 있어서 저는 가장 그 양손을 들어서 환영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그 작년 교육정책연구소에서 추진했던 그 연구 과제 중에 하나가
지금 탄소 중립 학교를 많이 만들고 있고요. 학교의 모든 문화를 딱딱하거나 그러니까 감옥에 좀 비유를 하셨었는데 그런 부분처럼 학생들에게 있어서 좀 환영받고 또 아빠 엄마 저 오늘 학교 가서 새로운 걸 공부하고 싶어요, 배우고 싶어요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건전한 환경의 조성이거든요. 그게 되었을 때 실제로 학교 폭력도 감소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 깨진 유리창 효과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슬럼가 뒤에 그 깨진 유리창이 있고 막 이렇게 벽에 페인트로 이렇게 막 낙서를 해놓은 그런 지역에 차를 세워놓으면 차가 며칠 지나서 다 망가져버리고 범죄가 급증하지만 그런 부분을 깨끗이 정리하고 어떤 주변 환경 여건을 개선하면 확실히 범죄 발생률이나 사회적 문제가 감소된다라는 것처럼 일단 교육 환경 개선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지기 위한 차원에서도 당연히 예산의 확보와 증액은 필수적인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 또 논의되겠지만 여러 가지 교원 업무에 대한 경감, 그 밀봉학교 제도가 지금 시범으로 대전과 17개 시도 중 5개 시도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시도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제 OECD 평균보다 저희가 0.3% 그 공교육비 지출 GDP 대비 비율이 많다고 높다고 안주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재정적인 어떤 방법의 확보 내지는 어떤 정책의 제안 같은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아주 조금은 큰 틀에서 어떻게 보면 좀 두루뭉술하게 말씀을 해주신 거는 이제 평소에 성격이 그러신 거라고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정산신 대표께서는 이러한 교육 현장의 부조리 무엇을 해결하자라고 출사표를 던지셨던 거 아닙니까? 네네. 아쉽게 목표를 이루지 못하셨지만 죄송합니다. 자꾸 상처를 건드린 것 같아서 근본적으로 이 교육이 변화해야 된다. 그 어떤 내용이 변화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네, 현장에 제가 35년 10개월을 있었더라고요. 예. 현장에서 쭉 있어 보니까 저희 학교 입장에서 보면은 저희 교육의 풍토의 가장 큰 공이었고 과의 결과라면은 극심한 경쟁주의가 아닌가. 극심한 경쟁주의. 예전에 이제 산업화 시대에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경제 발전을 크게 이룬 공이 아주 큽니다. 그런데 극심한 경쟁주의는 결국은 엄청난 사교육비 부담을 학부모들한테 주게 됐어요. 그래서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사교육비 경감 방안이 어떤 형태로든 이제 공약으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나온 어떤 문제점이 뭐냐면 할아버지의 재력과 부모의 정보력으로 아이의 학력이 결정된다. 라는 그런 냉소 어린 어떤 비유들이 이제 회자되는데요. 현실적으로는 맞는 말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얘기들은 엄청 우리가 많이 해왔고 지금은 사실은 우리가 우리 교육이 많은 문제를 안고 왔지만 지금은 가장 좋은 기회다. 어떤 것이 기회냐면 저출산이 우리한테 기회가 된 것 같아요. 우리가 획일적 집단 교육에서 강제로 벗어나기에는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고 현실적으로 불가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저출산의 위기는 결국은 개별화 교육, 학생 하나하나한테 소중한 관심을 교육이 쏟을 수 있다라는 개별화 교육의 절호의 기회를 줬는데 지금 교육부는 그것을 약간 간과하고 이참에 선생님들 숫자를 줄이고 교육 예산을 줄여보자라는 방향 쪽으로 가는 부분은 이거는 또 다른 위기를 초래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공간혁신도 아이들이 한 학급에 막 40명, 50명 옛날에 저 국민학교 때 80명까지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는 공간혁신 못합니다. 지금도 대도시에는 학급당 30명 과밀학급이 있어요. 그렇지 않고 그런 것들도 사실은 저출산 학생이 줄어든다는 상황에서는 사실은 소중하게 모두 다를 인재로 키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발상의 전환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23년 현재 우리들은 미래를 다시 꿈꿀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또 현장에서 느낀 바로는 학교에 가보면은요, 내가 꼭 스카이를 가겠다는 아이들은 극소수입니다. 솔직히. 오히려 학교 선생님들이 걱정하는 거는 학습 동기가 무척 저하된 아이들을 이끌고 폭력 없이 애들을 잘 성장시키는 것이 최대의 목표예요. 그래서 대입제도 개선도 돼야 될 일이지만 이 부분 역시 저출산 문제로 대학들 위기감이 크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 안이 가진 위기가 사실은 밖의 여건에서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고요. 이렇게 해서 풀어간다면 이 문제도 우리 교육의 위기도
안팎에 손잡으면서 극복할 수 있다는 작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학교 입장에서는 이 기회에 우리 아이들 위해서 지금 획일화된 교육,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객관식으로 찍어서 점수 내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 부분을 역시 아이들이 적으면은 채점이나 평가에서도 객관식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획일화된 교육을 벗어날 수 있으려면은 교육부가 지금 학생을 집단으로 보지 말고 개별화로 보면서 제공하는 교육과정 다양화, 그리고 다양한 학교의 설립, 그리고 특성화 고등학교가 아니라 아이들이 지금 이 신체적인 성장이요. 옛날 우리 때랑 너무 다릅니다. 중학교부터 특성화 중학교를 만들고 예체능 중학교를 만들고 하나의 커리큘럼을 가지고 전국의 학교를 다 통제하는 교육과정의 다양화 반드시 질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런 걸 개혁을 이룬다면 아이들이 대학 선택을 꼭 스카이에 매몰되게 할 것이냐. 사실 스카이 나와서 실업자가 많은데 사실은 지방대학 나와서 정말 좋은 지역사회 일꾼으로 성장하는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점에서 저희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 시스템에서 왜 필요한 건지, 어떤 역할을 하고 교육의 목적은 뭔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본질에 좀 저희가 충실하자는 취지로 교육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제 개념 정의를 좀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제일 어려운 질문을 중간에 하시네요. 이게 돌발 질문 같은데 그렇죠. 예. 저희가 사실은 목적에 충실해야 되거든요. 예. 그 목적이라는 게 아까 이중호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비전이냐, 교육의 철학, 그거와 이제 관련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사람마다 또 다를 수 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교육의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 우리 자녀들, 우리 사회의 이 미래 주인이 될 우리 아이들이 결국에는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근데 독립적으로만 살아갈 수는 없죠. 왜? 우리 사회가 사회 전체적으로 사회의 뭐 어떤 경제적 혹은 그 외적인 어떤 발전을 하려면은 결국엔 또 더불어 살아가는 것도 또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능력을 키워주는 게 저는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이 능력을 키워주는 게 교육의 핵심적인 목적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이 프로그램 준비하면서 교육의 목적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지향점에 대해서 좀 찾아봤는데 뭐 거기 보면 뭐 일반적인 학술적 용어처럼 개념 정의할 때 규범적 정의, 뭐 또 기능적 정의, 뭐 이런 식으로 조작적 정의 뭐 해가지고 나오던데.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그 공간, 그 시대의 바람직한 가치를 공유할 수 있고 또 특정 개인들이 갖고 있는 바람직한 소질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해준다. 그렇죠. 뭐 이런 것을 이제 교육의 목적이자 내용이라고 뭐 할 수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제 조금 두루뭉술이 표현을 한다면.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다양한 교육 방안이 나오고 교육 프로그램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지엽적인 것 같기도 하지만 이제 주제를 조금 저희가 줄여보겠습니다. 교권 추락이라고 하는 교권 문제하고 학생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갈등과 대립요인으로 붙여놓고 있더라고요. 이게 저는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제가 저는 이제 국민학교를 나온 사람이지만 국민학교 때 사실은 우리 어려운 시기였지만 그때 선생님들도 아마 박봉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시락을 싸운 걸 굶고 있는 제자하고 나는 배가 아프다. 네가 먹어라. 이런 선생님들이 정말 계셨어요. 그건 어떤 제도권에서 법률로 강제하고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이게 바람직한 스승의 모습. 그런 스승의 그림자도 어떻게 저희가 못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뭔가가 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사의 업무 분장 문제도 있고, 교사를 또 학생들이 교원 능력 개발 평가 뭐 이런 걸 해서 거기에 그 이상한 뭐 언론에 보면 바람직하지 못한 학생들의 태도도 거기에 그대로 반영이 됐다. 이런 얘기 나와서 근본적으로 저희가 그 교육에 대해서 재정립하고 재실현하는 그런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선순환의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작지만 대전 교육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 물론 이제 한국교총은 전국적인 조직이지만 내가 머무르고 있는, 내가 활동하고 있는 장소를 중심으로 그런 작은 노력이 나중에 큰 성과를 거둘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취지로 이제 오늘 토론에도 이제 준비를 해봤는데, 이런 면에서 보면 거기 여러 가지 뭐 행정감사를 통해서든 교육계 현안과 문제점, 개선 방안에 대해서 적절하게 구체적으로 조금 접하실 수가 있을 테니까, 그런 면에서 교육위원회 입장에서 이러이러한 점은 단기간에라도 바로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데는 관심을 갖고 예산도 좀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뭐 이런 게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사실 조금 전에 이야기 나왔던 이 예산이라든가 이제 패러다임에 대해서 사실 그 부분이 저는 할 말은 진짜 많기는 한데 주제가 넘어왔으니까 넘어오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뭐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과연 학생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봤었는가, 교육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했는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저는 성인이라는 개념이 있으면 학생은 미성인이라고 봤던 것 같습니다. 그냥 완성되지 않은 인간, 앞으로 이제 완성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특별히 지도가 필요하고 감독이 필요하고, 학생은 이제 과거엔 그렇게 바라봤었습니다. 중요한 지적입니다. 예, 이제 과거의 패러다임은 그랬었고, 교육이라는 거에 대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교육을, 그러니까 학생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하다 보니까 교육도 마찬가지로 행정 중심적이 된 거죠. 교육이 주도하에 학생들을 이끌어가는 그렇게 교육을 생각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우리 모두가 경험한 것처럼 학생들의 인권은 상당히 좀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었고, 이제 교권이나 뭐 교육 행정력이 굉장히 강했었죠. 근데 이제 시간이 한 20년, 30년 가까이 이제 지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저희도 이제 학부모님들 많이 대하는데 교육은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은 서비스라고 생각하고, 서비스는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소비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니즈에 맞춰가지고 행정이 돌아가는 게 그게 모든 사회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교육에 대해서도 이제 그런 패러다임이 지금 물밀듯이 몰아쳐 오는 거죠. 학부모님들도 학생들도 자신들이 과거처럼 이제 부족하고 교육을 받아야 되고 감독 지도를 받아야 되는 이런 존재가 아니라, 나는 내 성장을 위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사회는 내가 내는 세계에 맞춰가지고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존재. 당연히 그렇게 되면 인권이 올라가야 되는 거고, 자기 목소리가 커져야 되는 거고, 요구사항들이 반영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교사에 대해서 교원 능력 개발 평가도 이런 흐름을 보면 사실 당연한 거죠. 소비자 입장에서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 평가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는 이 부분이 아직은 패러다임적인 과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서로 간의 두 개의 개념이 충돌해서 다시 한번 이제 우리 재정의를 해야겠죠. 학생을 무엇으로 바라볼 것인가? 학생들한테 제공되는 교육이라는 것을 무엇이라고 정의할 거고, 어디까지가 서비스고 어디까지가 고권적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학생들을 지도 감독할 수 있는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한 패러다임은 너무 좀 어렵고 복잡해서 딱 결론을 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저는 그런 과도기에 있다 보니까 이제 모두가 힘든 거죠. 누구도 지금 정답을 찾지 못했고, 아직 누군가는 과거에, 누군가는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보고, 사실 그 과정 중에 있어가지고, 뭐 저희 의회 같으면은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조금 더 여론이나 시민분들에게 민감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교육청이 더 민감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실 그런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방향성은 일단 그렇긴 합니다. 예. 이런 부분이 지금 과도기적 상황이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해야 된다. 뭐 누군가는 이런 걸 미명 새벽의 시간이라고 하다 보면요, 늑대와 개의 구분이 안 되는 시간, 늑대와 개의 시간이라고 하는데, 이제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이니까 이러한 과도기를 빨리 극복하고 새로운 개념 설정을 하고 그 개념의 실현을 위해서 모두가 힘을 묻혀서 가야 된다. 이런 것이 이게 너무 좀 획일적인 사고 방식인지 몰라도 필요하죠, 큰 틀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가 우선 여기 여러 가지 교권 추락, 뭐 학생 인권 문제, 넓은 교육 교체가 어떻게 되냐, 뭐 이런 것은 제가 아까 자꾸 지역적이라는 것은 큰 틀에서 각자의 역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방향을 향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가치관과 태도를 정렬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뭐 어떤 오늘 토론에도 그런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제 열었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박 교수님 이제 공부를 외국에서 하고 오신 걸로 알고 있고 또 외국 경험도 있으시고 국내 경험도 있으시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외국 교육이 잘 되는 것은 외국만의 어떤 고유성이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내용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문화적 속성이라든지 뭐 그렇죠. 이런 것까지 포함돼서.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 교육 사례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하고 관심을 갖는 것은 그것이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어떤 그 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그 관심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게 아까 처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교육의 그러니까 어두운 부분이 무엇이냐에 대한 얘기로 되돌아가는 것 같은데요. 아까 신뢰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한 10년 좀 안 된 것 같은데 그때 무엇이 이 나라 아이들을 똑똑하게 만드는가 뭐 이런 책이 교육과 관련된 책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미국의 한 기자가 교육 선진국이라고 하는 거기는 우리나라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 미국 기자가 교육 선진국이라고 하는 핀란드라든지 우리나라든지 몇 개 나라를 방문하고 또 그 나라에 교환학생으로 가 있는 미국 그 고등학생들을 인터뷰하고 또 그 나라의 교육 관계자들을 인터뷰해가지고 쓴 책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 핀란드하고 우리나라를 또 비교한 것들이 또 나와요. 우리나라에 이제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이제 부산의 모 고등학교에 미국 고등학생이 한 1년 동안 와 있으면서 생활을 했는데 참 우리나라 고등학교는 참 신기하다. 애들이 다 엎드려서 수업 시간에는 심지어는 이게 거기에서 흥미롭게 소개했던 게 아이들이 이제 이 교실에서 잠잘 수 있는 베개를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자고 있는 그런 얘기들이 소개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특이하네. 특이하죠. 예. 그러면 근데 아이들이 성적은 되게 좋아요. 예. 그렇죠? 그것을 이제 그 책에서는 한국 교육은 압력밥솥식 교육이다. 아이들을 쥐어 짜내가지고 그게 학교도 그렇고 사교육을 통해서 쥐어 짜내가지고 뭔가를 성취하게 하는 교육이다. 물론 10년 전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핀란드 교육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신뢰를 바탕으로 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이 핀란드 교육의 성공 요인으로서 그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근데 이 신뢰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교육 문제를 교육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지만 사실은 그 바탕에는 우리 사회가 어떠한지, 우리 사회가 정말 교육을 떠나서 신뢰로운 사회인가, 이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희가 몇 가지 이게 욕심을 좀 많이 부린 것 같아요. 네. 그 질문 내용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 요즘 그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학폭 문제거든요. 예, 학폭 문제가 왜 그 늦게는 했지만 저희 때도 학폭은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공부를 좀 잘했는데 힘이 약하다 그러면 학폭 피해자에서 빼줬던 뭐 이런 기억이 있는데 그게 뭐 어느 정도까지를 학교 폭력으로 저희가 정의할지에 대한 합의는 없지만 이제 본인 피해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게 나를 괴롭히는 거다. 내가 그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러면 그 저는 학폭이라고 해야 된다고 이제 그런 일반론적인 정의를 내리면서 학폭 문제가 왜 심각하고 우리 사회에서 해결해야 될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고 몇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상기하고 복귀해야 되는 주제가 됐는지 이 문제를 가지고 한 1분씩만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먼저 정상신 대표께서. 네, 학폭은 참 한 개인의 성장사에서 성장하는 과정에 민감할 때 치명적인 상처를 준다는 점, 그리고 평생 지속되는 상처라는 점이 굉장히 어려운 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걸 해결해 보고자 교육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3월 9일 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학폭 근절 방안 했는데 지난번의 조치와 거의 약간 연장하고 강조했을 뿐이지 대책이 없어요. 특히 가장 아쉬운 점은 학폭에서 중요한 거는 교육이잖아요. 그러면 학폭 가해자한테 위원회에 가서 처벌만 할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진정으로 반성하는 교육적 처방을 우리는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아이가 학폭위원회 가면요. 학교는 학부모나 애나 학교는 손 떼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처벌 수위가 나오면 그거 했으면 난 다 벌을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이의 기본적으로 타고난 습성, 학폭, 폭력적 습성을 고치지 않는 한 그 폭력은 계속 그 아이에서 저질러진다는 점을 우리는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건 어떻게 고칩니까? 교육으로 고치는데 학교 폭력을 대처 방안에서 교육이 빠져 있어요. 그 부분은 교육부가 명심해야 될 일인 것 같고요. 어렵죠. 그러나 우린 그 길을 가야 됩니다. 또 하나는 피해자에 대한 대책이 전혀 안 나왔다는 거. 이번 3월 9일에도. 피해자는 쟤 벌 줬지? 그럼 너는 그냥 그걸로 그냥 위로를 받아라.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피해자에 대한 그동안 우리가 수많은 피해자를 봤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빅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들이 진정 원하는 게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피해자를 진짜 위로할 수 있는지를 그거에 대한 노력을 안 하기 때문에 이번 방안은 너무나 미흡하다. 예. 개인이 받는 상처, 고통은 너무 큰데 비해서 교육적 노력은 너무 이거 기대에 못 미친다라는 점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예,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도진 교수님, 예. 학폭 문제에 대해서. 네, 일단 학폭 문제를 말씀드리려면 저희 교총에 할 말이 참 많고요. 아마 저희 진행자분께서도 좀 이런 부분을 예리하게 보시고 저에게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 한국교총에서는 일단 학교 폭력에 대해서 그리고 그 교사들에 대한 그 학생 지도에 불응하는 경우가 학생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 생활지도법 저희가 개정을 통해서 현재 그 교권에 대한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법령을 국회와 함께 조율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요. 관련 시행령이 아직 그 발의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행령은 최대한 빨리 조속히 마련해서 교권 침해나 그 학교 폭력을 저희가 막기 위한 교사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좀 최대한 발휘하기 위한 여건들을 마련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정상신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대부분의 학교 폭력에 대한 정책이나 제도들은 일반적으로 벌을 주는 형태입니다. 그 가해자에 대한 처벌 위주고요. 근데 이러한 부분이 이제 강조되었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 뭐가 있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학교에서 발생되는 교내 소송건이 연간 한 2만 건에서 3만 건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건이에요. 아, 그럼요. 근데 이렇게 많은 그 학교 폭력에 대한 분쟁이나 여러 가지 그 조정에 대한 사안들이 발생되었을 때 이것은 어느 정도 사안이 결정이 돼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히 구분이 되어졌고 특히 이제 어떤 처벌을 받는 쪽에서도 부당하다라는 이의가 제기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문제는 지금 현 어떤 그 학교 폭력에 대한 가해자를 처벌하는 위주의 법이 됐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든 이것을 막기 위한 차원에서의 소송이나 부당함을 호소하는 쪽으로의 법적인 어떤 제재 내지는 그런 그 좀 표현이 제가 좀 적절한 단어가 떠오르진 않는데 시간을 끈다라고 표현을 하면 좀 맞을까 모르겠습니다. 계속 이제 그 거기에 대한 소를 제기해서 3년이라는 기간이 있다라고 한다면 3년이라는 기간을 최대한 끊게 늘려서 졸업할 때까지도 어떤 이런 부분들이 생활기록부에 남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편법도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따라서 이걸 가해자 중심으로 처벌하는 것보다는 이제 예를 들면 미국 위스콘신주의 경우에는 제가 아는 바로는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요. 가해자 부모님께서 벌금을 내게 하는 그런 법령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핀란드 같은 경우였나요? 스웨덴이었나 핀란드였나 제가 좀 조금 헷갈립니다만 학교 폭력이 발생되면 36시간 이내에 가해자와 피해자, 부모와 학생이 같이 만나서 화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강제성을 띈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만큼 신속하게 처리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하고 상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미성숙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한 번의 학교 폭력에 대한 상처 요즘 그 유행하는 드라마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평생 갈 수도 있고요. 이거 사회적 문제로 커질 수도 있고 직장 폭력, 뭐 여러 가지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런 가해자를 처벌하는 중심보다는 원만하게 합의하거나 또는 좀 극단적인 표현일 수는 있겠지만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의 연령대가 좀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만일 이것이 어느 정도 성인에 가까운 연령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벌어지는 학교폭력이라면 그 아이들을 과연 미성숙한 미성년으로 보는 것이 적정한 것인가에 대한 한 번의 고민은 같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예. 이제 이중호 의원은 내가 알고 있기로는 예. 학폭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을 학창 시절을 보냈을 것 같은데. 예, 거의 관련 없이 예. 네. 뭐 어떤 엄친아 아닙니까? 그렇지는 까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는 학교 예. 폭력의 그 근절 방안은 예. 무엇이 될지 뭐 짤막하게
뭐 전문가가 아니시니까. 이게 저는 학교 폭력을 생각하면 일단 학교 폭력이 죄형 법정주의를 한번 생각을 해보거든요. 우리 머릿속에서 지금 살인이 뭡니까? 절도가 뭡니까? 뭐 횡령범이 뭡니까? 머릿속에 생각나는 거의 대동소이할 겁니다. 근데 학교 폭력이 뭡니까라고 했을 때 사람의 생각이 다 다르거든요. 누군가는 주먹질 해가지고 하는 게 학교 폭력이지만 옛날엔 그랬지만 사실 요즘에는 언어적인 거, 뭐 심리적인 거, 정서적인 거까지 학교 폭력을 취급을 합니다. 사실 죄형 이게 일종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생기고 뭐 사법의 영역은 아니지만 행정의 영역에서 사법의 준사법의 영역처럼 이제 처리하고 있는 과정에서 사실 죄형 법정주의가 먼저 적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체 학교 폭력이 뭐까지가 학교 폭력이고 뭐까지는 중범죄고 뭐까지는 어떻게 하고 사실 그 죄의 무게가 결정이 돼야지만 그거에 맞는 처벌과 교화도 따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부자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혼란이 있다고 생각을 하나 하고 이제 우리 모두가 분노하고 지금 아쉬워하는 것 중 하나는 형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형벌의 목적은 처벌의 목적이 하나가 있고 교화의 목적이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처벌을 그럼 학교 폭력이 일단 정의했다고 치고 처벌을 그러면 어느 정도 하는 게 적당한가? 처벌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혹은 그 과정에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방식을 이용해가지고 너무 시간 끌면서 그런 식으로 방어를 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처벌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서 문제가 하나 발생하고 뭐 이제 해결책을 얘기를 해야 되니까 문제점을 짚으면 두 번째는 교화 단계에서 이제 요건 아까 정상진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화는 이제 가해자 이에 대한 교화도 마찬가지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은 이제 교육이라는 차원에서 교육 행정으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과연 가해자가 충분히 교화가 되고 있는가? 가해자의 교화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된 방향성을 택하고 있는가? 사실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얼렁뚱땅 교육 몇 시간 받았으니까 오케이 이제 뭐 넘어간다. 사실 가해자에 대해 그렇게 되고 피해자에 대해 가지고는 행정적으로 뭐 사실 거의 하는 거 없지 않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런 개선안이 나왔지만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에 대해 가지고 충분한 뭐 어떠한 방식은 사실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사실 그러기 때문에 일단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거에 대한 해결책은 뭐 문제점을 이렇게 짚으니까 저는 해결책을 제시를 하는 게 일단 학교 폭력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진짜 그런 식으로 심리적인 언어적인 폭력까지 뭐 그런 것까지 폭력을 할 것인지 요즘 제가 이제 들은 학교 폭력 중 하나는 카카오톡 단체 톡방에 누구누구를 빼고 초대해가지고 자기들이 껴들면 그것도 이제 학교 폭력으로 신고가 되거든요. 또 그게 이제 사건화가 되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 상식이나 제 감성으로는 그런 것까지 폭력으로 처벌해야 되는가라는 좀 의문은 듭니다. 사실 그런 식으로 먼저 교육부에서 혹은 지역 교육청에서 우리는 어디까지 폭력을 할 것이다라고 정의를 해야 되고 폭력의 단계를 나눠야 됩니다. 폭력에 대해 가지고 어디 폭력까지는 이제 뭐 1호 처벌부터 뭐 10호 처벌까지 나오는데 뭐 어디까지는 학교 안에서 처벌을 할 것이고 어디서부터는 이제 넘어와 가지고 갈 것이고 어떤 것까지 이제 사법적인 처벌까지 갈 것이고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정의와 그 정의에 맞는 처벌과 교화 저는 그런 부분에서 해결책을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이종우 의원은 현직 변호사이시기도 예, 하죠? 변호사하고 있습니다. 아, 예. 굉장히 법률 전문가의 규정이라고 저는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안에 또 함축적으로 다 녹아 있다고 생각하고 이게 저희가 교육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뭐 한 번에 끝내려고 마음 먹은 건 아니었습니다만 뭐 논의 못 해본 게 너무 많습니다. 앞으로 2번, 3번, 뭐 더 많으면 20번, 30번에 걸쳐서 시리즈로 진행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요. 이제 종합적으로 오늘 토론회에 대해서 한번 박용환 교수님이 평가 좀 해주시고 네. 앞으로 이걸 어떤 식으로 진행했으면 좋을지 한 네. 1분 이내로 말씀 좀 네, 해주시면. 저는 이게 1시간이 처음엔 길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예. 했는데 정말 빨리 가네요. 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역 교육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 이게 전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이제 아까 뭐 학교 폭력 문제도 결국에는 저는 공동체가 이게 상실되면서 학교 폭력 문제가 대두된다고 보는데 그걸 공동체를 되살리는 노력 그런 것들은 우리가 만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런 것부터 시작한다고 봐서 오늘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보셨습니까? 신천식의 이슈토는 다양한 주제를 선택해서 매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2번 할 수도 있고 뭐 3번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교육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누구나 다 접하고 있고 교육에 대한 소신과 철학이 있습니다. 전 국민 모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목적에 대해서 일치된 어떤 견해 도출하기는 어렵고 교사의 역할, 학생의 존재에 대해서 학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합의된 일치된 어떤 사회적 개념 정의는 아직은 좀 부족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제 어느 시점에서 종지부를 찍자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선순환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와 노력이 정말 필요하다. 그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신천식의 20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